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민아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우리 주제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꿔서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모든 기업인들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정면으로 오히려 앞서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 문제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넘기는 게 시원찮네요. 예. 좋습니다. 우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제가 비유를 해보니까 이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데이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꿀 거야. 어떤 분들은 그건 인터넷 혁명이야. 모든 사물이 사물 인터넷으로 융합되고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알파고님이 강림하는 혁명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어느 누구도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죠. 바로 이런 것을 장님 코끼리 만진다고 얘기합니다. 개별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세상의 융합. 어떤 세상이 융합되느냐? 우리가 융합할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실 세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가상의 세상이 있죠. 이 현실 세상에서 온라인의 가상의 세상을 만든 혁명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디지털화 기술들이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를 디지털화 시키는 기술들이죠. 이런 온라인의 가상 세계가 그냥 가상에 머물지 않고 이제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오고 있느냐? 바로 아날로그화 기술, 데이터를 물질화 시키는 기술, 이런 기술로 인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게 됐어요. 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13개 글자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13글자, 몇 글자 안 되잖아요. 자,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위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면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사람이 뭘 원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현실과 가상이 왜 융합하는데, 그 융합하는 목적은 무엇인데, 그리고 어떻게 융합하는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가져가야 될 화두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화두의 시작을 보죠. 물질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복제가 안 되죠. 복제가 안 되니까 소유가 관건입니다. 내가 가져야 돼요. 복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정보의 세상은 복제가 너무 쉽죠. 소유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보의 세상은 공유의 세상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만나요.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이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에서는 우버는 불법 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버의 기업 가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우버는 80조, 대한민국의 두 번째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업 가치의 2배 반에 해당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차이가 뭐냐? 한쪽에서는 오프라인, 현실의 소유의 관점에서, 한쪽에서는 온라인, 정보의 공유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갈등이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혼돈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혼돈이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경원할 게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의 새로운 생명의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니콘, 뿔이 하나 있는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저희 벤처업계에서는 이러한 유니콘을 누구한테 붙였느냐?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스타트업들에게 붙였어요. 너희들은 유니콘이야. 왜? 굉장히 보기 드문 희귀한 기업이니까. 아니, 스타트업인데 이제 창업한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어요. 당연히 보기 어렵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2009년도에 하나 등장하고 2010년도에 하나 등장해요.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게 유니콘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11년도가 되니까 드랍박스,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을 비롯해가지고 무려 분기에 하나 이상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이 바뀌었나? 이러다 말겠지? 어떨까? 그런데 놀랍게도 2014년도가 되니까 얘들이 한 달에 하나 이상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작년도 수치를 보죠. 작년도에는 1년 사이에 무려 74개 유니콘이 등장했습니다. 74개.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74개가 등장을 해요.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무엇이 혁명이겠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창업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거대한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가? 제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풀어서 우리 벤처 기업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들은 현실 세상을 떠나서 사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떠날까요? 바로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킵니다. 시간을 데이터화시키고 인간을 데이터화시키고 공간을 데이터화시키면 무엇이 되느냐? 이 전체 데이터가 모여서 이들이 가상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가상세계를 제가 평행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평행 모델. 이 평행 모델은 바로 미치오 카쿠가 얘기한 소위 평행 우주란 책에서 제가 따온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시간, 공간, 인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이 시간에 왜 모여 있습니까? 바로 현실에서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지 저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떠나는 것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셀카를 찍습니다. 자, 셀카를 찍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상세계에 올리죠. 그런데 가상세계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나이를 20살 줄일 수도 있고 코를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턱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뽀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상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가상세계 일들이 다시 현실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일어나는 방식들이죠. 대표적인 일이 내비게이터입니다. 우리 세라박 선생께서 몇 시에 도착할 것이냐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의해 왔습니다. 저는 9시 반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7시에 출발하면서 9시 반에 도착한다고 저는 답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바로 내비게이터에 물어본 거죠. 내비게이터는 어떻게 알까요? 바로 현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위치가 실제와 가상이 1:1 대응되고 있습니다. 지도의 위치가 대응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가 대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도착 시간을 2시간 반 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제일 좋은 경로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도 최적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출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도시 정체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왜 내비에서만 할까요? 이런 일들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할 수가 있죠. 공장, 스마트 공장, 병원, 디지털 병원, 학교, 스마트 스쿨, 이렇게 삶의 곳곳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면은 모두가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4단계 프로세스의 시작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 같은 기술들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어디에 갖다 놓을까요? 바로 클라우드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이러한 빅데이터를 쌓아 놓고 있으면 뭐 할까요? 그것을 누군가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바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추어 주죠. 그러면 현실 세계가 최적화됩니다. 이것은 마치도 우리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뇌에서 저장하고 그리고 우리 뇌 앞에 전두엽 쪽에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세상 일을 예측하고 현실의 최적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과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전체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융합 모델에서 특정 기술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사물 인터넷은 코끼리 앞다리에 왼쪽 다리, 생체 인터넷은 오른쪽 다리, 빅데이터는 머리통, 인공지능은 연결고리에 해당됩니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캐터필러는 중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조업체가 제품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팔고 나서 바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중장비의 운영 데이터를 비전 링크라는 인공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하죠. 2단계죠. 3단계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논산훈련소에 있는 굴삭기의 오른쪽 바퀴를 지금 바꿔라. 고장 안 났지만 조만간 고장 날 거니까 바꿔라. 이렇게 되면은 공사 현장에서 장비가 고장 나서 공사가 지체되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제조와 서비스가 이제는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조만 융합할까요? 유통업도 융합합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을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죠. 인공지능을 동원하고 로봇을 이용하고 별 일을 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최적의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발주하기 전에 배송하자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내일 기저귀를 주문할 거야. 95%의 확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5% 확률로 맞출 수 있다면은 주문 받고 배송할 것이 아니라 주문하기 전에 미리 갖다 놓자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배송지에. 자,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 자랑하는 소위 예측 배송입니다. 캐터필러와 아마존, 수많은 기업들이 바로 내비게이터와 동일하게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추는 일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글로벌 유니콘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은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와 융합하죠. 그리고 이 서비스와 융합한 데이터는 다시 총체적으로 고객을 위한 엔드투엔드의 가치를 만들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이 필요하겠죠. 제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위해서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 세상에 현실 세계를 일단 데이터화 시켜야죠. 그러면은 데이터화 시킬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딱 3가지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 시키면 되죠. 이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 시키는 기술이 6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데이터화 시키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데이터화 시키는 IoT와 LBS, 위치 기반 기술이죠. 인간을 데이터화 시키는 웨어러블과 SNS. 이 6개가 있으면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인공지능이 만든 예측과 가치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왜? 가상세계에 있죠. 그러면 이 가상세계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가지고 나오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아날로그화 기술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화 기술이 융합하기 시작하면서 현실과 가상이 순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실과 가상이 순환되면서 이제는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음식을 요리하듯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인공지능이 요리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기업의 기업 모델들이 나오죠. 자라의 신모델 예측이 나오고 로보 어드바이저의 투자 예측이 나오고 아마존의 발주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4단계 그리고 12기술의 융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13글자, 아까 말씀드린 13글자는 반드시 기억하자.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4단계 프로세스와 12기술의 융합, 요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일자리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11년도에 러다이트 운동부터 1961년도에 오토메이션 잡리스 이르기까지 각각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상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200개 이상 나왔지만 그 중에서
실제 입증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일자리는 생존과 소멸된 겁니다. 즉 19세기 90%에 달했던 농업 일자리가 지금 2%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죠. 그들은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19세기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산업혁명 들어가면서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야. 야, 무슨 서비스가 일자리를 만들어? 얼마 전까지 우리는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일자리 만든다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스북의 일자리는 7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일자리는 늘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일자리의 원천을 보면은 일자리의 원천은 바로 매슬로우가 얘기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사람들이 원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생존의 욕구만 있습니까? 아니죠.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안정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안정의 욕구와 생존의 욕구를 추구한 것이 바로 1, 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의 욕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가설입니다. 노동시장 불변의 노동총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즉 크루그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핫도그를 만드는 공장에서 핫도그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저 자동으로 만드는 핫도그 기계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규모 실업이 만들어질 것이야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이것을 크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핫도그 제조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됐다. 근데 무한히 먹을 수가 없죠. 이 크루그만의 얘기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새로운 욕구예요. 인간이 왜 내가 핫도그만 먹지? 나는 피자를 먹고 싶어. 근데 피자를 먹고 싶으면 누군가 피자를 만들 사람이 등장해야 되죠. 피자 만드는 기술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래서 인간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핫도그와 피자를 같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인간의 새로운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공급을 누가 하느냐? 인간이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소위 로봇이 같이 하죠. 우리 일, 잡이란 것은 한 개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일은 여러 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태스크냐? 반복되는 노동, 우리 논산훈련소에서 자주 하는 삽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놀이, 재미가 있는 일입니다. 소위 노동과 일과 놀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인간은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인간은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반복되는 삽질은 우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로봇과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이걸 잘해요. 로봇과 인공지능은 재미와 의미가 있는 일은 잘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할이죠.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역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일은 소위 몇 개의 종류로 나누어지면서 생산과 소비가 융합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일자리 진화가 일어납니다. 베르그성이 얘기하는 호모 파베르, 만드는 인간과 그리고 소위 업의 인간이죠. 의미의 인간입니다. 호이징어가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 놀이 인간, 이 재미의 인간이 융합한 것을 제가 뭐라고 부르느냐? 호모 파덴스, 파베르와 루덴스를 합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 반복되는 일은 누가 하느냐? 과거 그리스의 노예들이 했던 그 역할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미래 기업은 어떻게 갈 것이냐? 미래 기업은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은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과 분배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늘 갈등 구조에 있어 왔습니다.
생산을 극대화시키면은 양극화 현상이 되고, 분배를 잘하려면 소위 경제가 황폐화됩니다. 우리는 양극화를 선택할 것이냐, 황폐화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는 이와 같은 단일고리 해법은 실패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장과 분배를 각각 최적화시킵니다. 성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을 이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양극화가 생기죠. 그런데 수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이 문제를 소위 조정해 주는 것이 조세와 1, 2차 분배, 조세를 통한 1, 2차 분배의 조정입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 성장은 촉진하되 불균형은 축소하라는 거죠. 이 사이에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가 순환되어 줘야 됩니다. 지금 뭐가 끊어져 있느냐? 성장과 분배를 연결하는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의 순환 구조가 끊어져 있는 거죠. 이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일 겁니다. 기업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밸류 마이너스 코스트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이 밸류 마이너스 코스트가 큰 기업일수록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걸 나눕니다. 누구와 나누나요? 우리 사회와 나누죠. 우리 고객과 나눕니다. 그래서 밸류에서 프라이스까지는 고객에게 주고,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까지는 기업이 가져갑니다. 이 과정이 순환되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와 기업 가치가 순환되는 사회, 이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고객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배분된 가치가 다시 기업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순환될 수 있으면 되죠. 이것이 기업과 사회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동네 아주머니가 우리 덤을 주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단골을 만들고 계속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의 신뢰가 만들어지고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선순환합니다. 즉 기업의 활동이란 것은 이 세상에 가치를 만들고 가치 분배를 하는 이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죠. 이 선순환 과정을 만드는 일련의 일들이 뭐냐면은, 일회성 불투명한 게임에서는 상대방을 뒤통수 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투명한 게임에서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자가 승리한다는 것이, 이것이 게임의 법칙에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왜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동물이 등장하고 호혜적 이기심이 등장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경쟁과 협력의 두 가지에서 이제는 협력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협력의 삶으로 넘어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선순환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는 양의 기운인 가치 창출, 기업의 이익과 음의 기운인 소비자 이익, 가치 분배, 이것이 전략과 조직, 혁신과 효율, 성과와 사람, 이런 것들이 순환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태극의 무국의 혼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은 뒤죽박죽 뭐 룰도 없고 조직도 없죠. 그러다가 너는 생산을 맡아, 나는 연구개발을 맡을게. 그래서 소위 조직이 롤 앤 리스폰서빌리티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면 질서는 잡히는데 양극의 대립이 생깁니다. 품질 부서하고 내중에 연구개발부서, 생산부서는 서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일들이 바로 양극의 극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순환이 필요합니다. 공유가치가 필요합니다. 롤 앤 리스폰서빌리티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이 되지 않는 조직에서는 혁신이 나오지 않죠. 그 구조가 바로 소위 생명이 갖는 소위 순환을 통해서 상극의 기운이 상생으로 가는 이런 생명의 모습을 갖는 우리 태극기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생명기업, 태극경이란 것은
이 정적인 대립이 순환으로 생명을 얻어가고 소비자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 성과와 역량, 오퍼레이션과 이노베이션, 업무와 교육이 순환되는 구조를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신뢰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사회,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생명의 자기 조직화로 나가고 있죠. 자, 생명의 자기 조직화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가져야 되고, 이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보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밸류와 프로핏과 인포메이션, VIP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 몸에서 정신이 있고 신경이 있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러한 것들을 소위 공유 가치를 맥힌지는 기업에는 시스템이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 모든 문제가 다 있어야 되지만 쉐어드 밸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공유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러한 공유 가치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이어서 이익이 공유돼야 되죠.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익의 공유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제가 다시 만든 것이 부가가치 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 순환 과정이 기업의 특징이랍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부가가치 극대화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의 창출과 분배가 바로 기업의 활동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 급여는 무엇이 되느냐? 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분배가 됩니다. 근무는 자아실현이 되고 업무는 일과 교육의 통합되죠. 승진은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은 상호작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은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기업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하고 일치에 들어갑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선순환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개인과 기업이 순환, 이 순환 과정을 통하고 기업과 사회가 순환합니다. 이 일련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우리 직원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기업이 잘 되는 일이고, 우리 기업이 잘 되는 일이 사회가 잘 되는 일이고, 사회가 잘 되는 일이 우리 기업이 잘 되는 일이고, 이 일련의 선순환 과정이 지속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재교육 시스템과 소위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늘 그때그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술 혁신과 재교육 시스템이 병행 발전하는 사회는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교육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영리 기업과 그리고 소위 사회적 기업과 서로가 다른 투명하고 반복되는 사회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두 개의 차이가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순환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적 책임이 융합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그 분배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융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이 융합하는 그 형태를 제가 이름을 선순환 소셜 벤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면서 소위 대립의 갈등 가치 구조가 이제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의 95%는
협력이 다시 진화하는 새로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는 선순환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집약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융합합니다. 이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융합되지 않는 기업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별도로 보지 말자는 것이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다시 뒷받침하는 것이 소위 두 개의 기운이 서로 선순환 융합한다는 철학적 선순환 태극 철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미래 사회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그려가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래 사회는 양극화된 나쁜 사회가 될 것이다, 나쁜 사회가 될 겁니다. 그것을 가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되고 투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반복되고 투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소위 게임 이론이 입증했습니다. 그 세상은 선순환되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